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염원 유입 차단 등 정부 조치 평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 온라인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왔습니다. 등록금은 기존 로스쿨의 4분의 1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집단 예배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도내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예배 금지 명령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국회 의석수 순서로 총선 투표 기호를 부여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거대 정당에 유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은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천지의 비밀스런 예배가 코로나19 급속 확산의 기폭제가 된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신천지가 아닌 일반 다른 교회의 예배나 미사, 예불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늘 도내 대형 교회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종교와 감염병, 예배 제한 행정명령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예배 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도내 기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등 각 종교단체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오늘은 기독교분들만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 지도부 5명과 대형교회 목사 5명 등 도내 기독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기독교 지도부와 예배 전면 금지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오늘 간담회가 행정적인 조치로 가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유사한 내용으로 유사한 분들,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이런 예배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좀 거리를 두자라는 그런 내용이 좀 여론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협조를 구하는 거죠.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예배 전면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글입니다. 4대 종당 가운데 종교 집회 전면 금지와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는 종교는 사실상 기독교 하나입니다.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는 전체 교단 차원에서 사람이 직접 모이는 예배나 예불을 잠정 중단한 반면 기독교는 통일된 지침이 내려진 게 없는 가운데 일부 교회들이 주일 직접 예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일요일인 8일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56%, 2,858곳의 교회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예배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단 예배 한시적 전면 금지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16.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열의 7, 8명은 잠정적인 예배 금지에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행정명령의 대상이 교회이고 예배라는 점에서 경기도 입장이나 반응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고 거기서 엄연히 이제 그러한 그 예배를 보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확산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많이 이제 협조 요청을 드린 내용은 있어요. 집합 예배는 집회라는 표현보다는 집합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영상이나 온라인 예배를 해주십사. 이렇게 이제 저희가 협조를. 일단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실제 교회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엔 형평성 등 여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앞세워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예배 방식만 고수할 게 아니라 여론이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해 강제적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자발적으로 잠정 집합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교회와 사회 모두의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국 봉쇄 등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조치 평가와 관련해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 총리는 오늘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찾아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선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총리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까칠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기본이 차단과 격리다. 그 전초적 단계에서 차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정 총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 금지를 했고 중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능하면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국가의 문을 닫으면 제일 좋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개방된 국가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게 정 총리의 답변입니다. 발병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방어성 답변입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위험성이 큰 후베이성 입국자를 입국 금지하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확한 평가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사태의 원인과 관련 정부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묻는 통합당 송원석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급을 1,000만 장 정도로 2배로 늘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총리는 답변 중 질의 시간이 끝난 송 의원이 말을 끊으며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자 그런 게 어디 있나 공평해야지 라며 말 좀 하게 두라고 말해 평소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세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송원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대구나 경북에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민생 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지연돼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며 신속한 추경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안 편성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를 조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 정 총리의 거듭된 당부입니다. 네, 정 총리 말대로 지금은 시시비비보다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고 잘했네 잘못했네 잘잘못은 사태가 진정되면 확실히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진정되면 진행 과정과 경과, 대응, 결과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겸한 백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총선 투표 순번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선거 기간에 그 포스터나 투표 용지의 후보자 번호는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공직선거법상에요. 네. 그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 추천 후보자, 네.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집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정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국회 의석수 순서에 따르고요. 네. 이때 이제 동수라고 하면은 비례대표 득표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석이 없는 경우에는 당명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추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잘못됐다고 헌법 소원을 누가 냈다고 하는데 낸 사람은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그 2018년 네. 6월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 네. 부산 지역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네. 이성건 당시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 등 3명이요. 네. 선거 한 달 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서에 의해서 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네. 이들이 이제 기호 3번이 됐는데 네. 이 기호 순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네. 평등권과 공무담인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자들이 배분받은 기호가 상대적으로 뒷번호여서 네. 불리해졌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수 의석 정당 후보자들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 효과를 발생시키고 네. 소수 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 같은 거를 낸 거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뭐가 쟁점이 됐나요? 그러면?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네.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가 네. 쟁점이 되었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현재는 1996년 네. 결정인 96,9 등의 결정에서 네.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이 소수 의석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지만 네. 정당 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고 있다라고 환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똑같은 결정이 난 건가요? 그러면은? 네, 현재는 이제 이번에도 네. 그 이성건 전 의원 등이 그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다수 의석 정당 순으로 나열하고 네. 그 기호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네.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는 의견으로 그 기각했다라고 11일에 밝혔습니다. 네.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목적이 정당에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이번 총선에서는 그 뭐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들이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저 번호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네. 기존보다 이제 복잡한 연동형 산식으로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네. 수 계산을 해야 이제 지지 정당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위성 정당들이 대거 나타나면서 네. 투표 용지도 길어지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 개표가 아닌 뭐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됩니다. 뭐 그나저나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할 거면은 뭐 이렇게 난리를 쳐서 패스트 트랙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송통신대 온라인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민주당은 온라인과 야간 로스쿨 도입 필요성에 대해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오로지 로스쿨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 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인이나 로스쿨 비용을 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로스쿨은 그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일단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 정원을 각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되
현재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취지를 감안해 경력자 및 사회 배려자 전형을 만들어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학사 일정은 현행 3년 과정인 기존 로스쿨의 입학, 학사,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출석 수업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온라인과 야간 로스쿨에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인데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실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방송통신대에는 교원 확보를 위한 일정한 예산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 등록금은 현재 로스쿨 한 학기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사시 존치 모임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시 부활 주장에 대해선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언급하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 의견이 있으나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시가 폐지되면서 사시 붙으면 온 동네에 누구네 몇째 아들 제 몇 회 사법시험 합격 플래카드가 붙던 시절은 그야말로 옛날 옛적 얘기가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까진 아니어도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총선을 앞둔 수사라도 좋으니 정치권이 그런 사회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